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예전에 군대 쫄병 시절에 기관총 총알 사이즈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7mm면 7mm고 12mm면 12mm지 왜 굳이 만드는 사람 쓰는 사람 다 어렵게 7.62mm, 12.7mm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유가 참 간단하더라고요. 7.62mm 탄은 0.3인치 탄이었고 12.7mm는 0.5인치였습니다. 그래서 39경, 59경 이렇게 부른 거였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군대는 인치 파운드법을 따르는 미국 무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라서 아직도 군대에서 인치 파운드는 많이 쓰고 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황폐해진 유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물자를 지원하는 마샬 플랜을 실시했었는데요. 이유야 다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의 주 무대가 되었던 유럽의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삶이 엉망이 돼버리고 나니까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이념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었고 미국은 이걸 막으려고 엄청난 지원을 한 거죠. 미국이 착해서 그러냐? 절대 아니죠. 유럽 지역이 소련과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가 돼버리는 순간 미국은 소련에게서 세계 패권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유럽과 함께 자유민주진영에서 동맹관계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유럽을 확실한 내 편으로 만들고 경제 군사적으로 다시 강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유럽을 도왔던 거죠. 이런 마샬 플랜을 단순히 유럽을 지원한 정책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사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정치 경제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은 기술과 산업이 닮아가면서 표준 또한 공유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컨대 북미와 유럽이 군사적으로 소련을 견제하는 집단 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창설됐는데 이때 표준화 협정을 통해서 나토에 속한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서로 사용할 무기들의 단위와 기술적인 표준, 행정 절차 등 제반 사항을 통일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맹국끼리 서로 쓰는 무기 체계도 통일시키고 기술이나 행정 절차 등 일련의 시스템을 통일시켜야 공동으로 무기도 개발하고 무기 운용이나 훈련에서 문제가 안 생기겠죠. 나토에서 미국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나토 표준에서는 미국의 인치 파운드법의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군 시절 의문을 가졌던 인치 단위 총알들도 사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토 표준탄의 규격들입니다. 지금이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산업에 미터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과거 냉전 시절 자유진영에 있던 나라의 군대는 아직도 인치 파운드를 쓰는 무기 체계가 중심이죠. 특히 항공 분야는 인치 파운드 단위가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냉전 시절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군사 경제적으로 소련을 견제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말 안에는 미국과 유럽이 서로 동일한 산업 생태계와 동일한 기술 환경을 갖추고 산업과 시장을 같이 성장시켰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당시의 소련을 기술 경제적으로 따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냉전 시절 이야기하면서 기술이니 표준이니 이야기를 했는데요. 냉전 시절은 대표적인 패권전쟁의 역사죠. 패권전쟁에서는 항상 동맹 세력이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더 힘있는 나라들이 많이 붙었냐가 중요한 건데요. 무리지은 나라들끼리는 서로 기술이나 시스템을 자기들끼리 표준화해서 적대시하는 국가들과 장벽을 만들어버리는 게 기본이자 패권전쟁의 시작이기 때문에 패권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기술이니 표준이니 말을 했던 거죠.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패권국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3가지 요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경제력, 강한 군사력, 에너지 자금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3가지를 유심히 보면 전부 산업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업이 커야 경제력도 클 수 있는 거고 강한 군사력 역시도 전후방 산업이 탄탄하게 갖춰줘야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산업에다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자금 능력이 있어야 패권국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건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패권국한테는 산업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렇게 패권국에게 중요한 산업의 핵심은 바로 기술입니다. 그래서 패권전쟁에서 경제 패권이니 에너지 패권전쟁이니 다 나오다가 결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기술 패권전쟁이죠. 과거 패권국의 등장과 쇠퇴를 보면 기술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혁명적인 기술과 산업을 주도한 강대국이 패권국이 되고 세계 정치 경제를 주도하게 됩니다.
떠올려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1차 산업혁명 시절 철강, 전기기관, 철도 등등 핵심 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끌어가는 국가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하는 것이 표준이었고 영국을 중심으로 돈도 인력도 다 모여들었죠. 그때는 영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 산업을 가진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패권 경쟁을 할 상대 없이 영국 독보적인 패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산업혁명부터는 기술을 중심으로 한 패권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2차 산업혁명 때는 독일하고 미국이 중화학공업, 대량 생산 기술을 가지고 패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기술력의 차이가 실제 무력 전쟁에서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양차 대전을 거치는 동안 기술이 패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시켜줬죠. 이후에 미국, 소련 간 냉전 시절 후반에는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혁명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월등한 정보기술,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표준까지 장악하면서 소련은 더 이상 서방국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산업도 빠르게 뒤처졌죠. 기계 매니아들이 과거 소련 시절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은근히 있는데요. 아날로그 감성에 눈에 보이는 기계적인 제어가 되는 제품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시 소련은 디지털 기반의 기술에 뒤처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술이 크게 변화하는 단계에서 핵심 기술과 그 산업의 주도권을 가진 강대국이 세계의 정치 경제적 패권을 가져가는 일이 반복되어 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제 정치 이론에서 패권국과 기술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실제로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들어왔다 이거죠. 또 한 번의 급격한 기술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산업을 주도하는 나라가 장기적으로 패권국이 될 텐데요.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이번엔 미국과 중국이 되겠죠.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권 초반부터 중국의 낮은 저작권 보호의식이나 외국 기업의 기술 획득 방법을 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이유로 불공정 무역이라 하면서 관세를 올려버리고 중국은 또 이에 대응하면서 미중 간의 대립은 시작됐죠. 그 와중에 중국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5G나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에서 기술 패권을 추구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했지만 혁명적인 기술 발전 시기에 핵심 기술과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말이 이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무역전쟁은 중국 IT 기업들의 제재로 이어져 갔는데요. 민간 기업의 외형을 갖추고는 있지만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백도어 문제 등 해서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걸 문제 삼아서 본격적인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무역, 기술뿐만 아니라 인권, 중국의 정치 체제까지 문제 삼으면서 다방면으로 견제에 들어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미국 레벨이 중국이랑 패권전쟁이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미국은 그저 가깝게 따라오는 2인자를 누른 것뿐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당장 지금만 보면 그렇긴 한데요. 하지만 냉전 시절 미국의 지위하고 지금 미국의 지위는 많이 다릅니다. 현재는 미국이 세계 GDP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거처럼 40%를 차지하던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소련의 전성기 때 해봐야 당시 미국의 GDP 40%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미국 GDP 70% 수준이고 과거 소련과는 다르게 유럽, 아시아 등 많은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깊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4차 산업기술 획득 방법에 대한 비판을 떠나서 현재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미리 견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는 순간부터 중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명확히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맹국들과 함께 각 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주도해서 반도체와 5G 네트워크를 포함한 첨단 기술의 개발을 함께하자. 우리는 중국처럼 이동통신이나 하이테크 기술을 가지고 국민들을 감시하는 데 쓰는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와는 다르게 우리는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만들어서 동맹국들이 여기에 가입하고 같이 발전기금도 설립해서 함께 기술을 개발해서 나가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앞에서 계속 말한 동맹국들끼리 자기들만의 기술 표준을 정해서 적대시하는 국가에게 벽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동맹끼리의 표준화된 기술과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세계 시장과 국제 표준도 장악하고 중국이 기술적으로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도록 소외시키자 이런 건데요.
사실 냉전 시절이 끝난 이후로 동맹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시작되니까 미국이 우선 세력부터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의 동맹들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엮여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독재 등등 다양한 명분으로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룰 내용이 많은데 패권국가 기술 주도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과 큰 시장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큰 시장과 기술력을 가진 동맹들이 많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동맹 한다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예민한 문제들은 잠깐 내려놓고 패권 전쟁에서 기본이 될 만한 기술과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다루게 될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의 배경 지식쯤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